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채널 마이애플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제 직업 이름이 좀 새롭게 있거든요. 미래캐스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준원이라고 합니다. 자, 미래캐스터라는 직업 굉장히 생소하시죠? 왜냐면 제가 만든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여러분들 미래 변화 중요하다고 알고는 계실 텐데 어디에서 정보 얻으세요? 뭐 예전이라고 하면 뭐 뉴스, 신문, 그리고 다큐멘터리, 책 이런 거였는데 요즘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얻으실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미래 변화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는데 너무 어렵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의 기상캐스터처럼 누구나 쉽게 미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미래 소식을 쉽게 전달하는 캐스터의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미래캐스터라는 일을 직접 창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갈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해요. 청소년들에게. 진로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찾다가 없으면 저처럼 직접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래캐스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뭐 기업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여러 변화, 미래 변화 소식을 쉽게 전달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의 또 개인 채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책의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그런 좀 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달하고 있는 미래 트렌드라는 것이 뭐 국가의 미래라든지 세계 경제 트렌드, 무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의 미래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한민국에서 사실 거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를 아셔가지고 나쁠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인구 변화예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초고령 사회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인구 감소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이걸 굳이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첫 번째 파트부터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제가 실제 강연에 가게 되면 웬만하면은 인구 변화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언제 등장할지 시기를 예측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현실화되려면 언제가 될지 예측이 되시나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언제 올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인구에 대해서는 어때요? 인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태어난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머릿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구 변화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해진 미래. 그래서 저는 미래를, 우리의 미래 생활을 생각할 때, 미래 진로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구 변화부터 살펴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들의 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찬성하고 싶으신가요? 인구 변화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행업에 관심이 있으시다. 자, 인구 변화를 딱 보니까 앞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여행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감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부양해 줄 인구가 요 정도밖에 안 되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모든 우리 생활이 인구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나라 인구 상황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2060년에 우리나라에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65세부터 우리나라 법정 노인이거든요. 2060년이 되면 이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자, 통계청 예측에 따르게 되면은 무려 43.9%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전체 인구의 4, 5명가량은 65세 이상 인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겨지시나요? 참고로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인 건데 그거보다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한 16% 정도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20%를 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세계에서 이런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어디일까요? 제가 강의 현장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 재미나게 딱 3나라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 중국, 일본. 참 신기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답은 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좀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빠르다라고 이야기는 들으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빠르냐. 자, 우리 유럽에 있는 프랑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몇 년 정도가 걸리느냐. 자, 고령화 사회라는 게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다가 이제 20%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54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회가 적응할 시간들이 아주 충분히 남아있고 인구 변화가 그래도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연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미 초고령 국가가 된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냐?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를 넘는데 35년 정도밖에 걸리지를 않았어요. 아니, 이 정도면 지나치게 빠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앞질러 가지고 25년 정도밖에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빠르게 되면 사회가 적응이 되나요? 물론 고령화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까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사회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의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를 이끈 요인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정말 태어나질 않아요. 아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야, 우리나라 출산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떨어져서 자, 작년에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한마디로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녀의 숫자예요. 그게 몇 명으로 떨어졌냐면은 0.81명. 자,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명을 떨어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9명 이렇게 되더니 0.81명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6만 명이거든요. 자, 26만 명 많이 태어난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에 몇만 명이 태어났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이 태어났던 게 불과 50년 후에 4분의 1 토막 26만 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야, 이거 떨어진다 하더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장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특이한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중간 연령이 몇 살일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젊은 축에 속할까요? 좀 나이 드신 축에 속할까요? 자, 중위 연령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쫙 나열해 두고 딱 중간 연령을 뽑는 게 중위 연령이에요. 근데 이게 2020년에는 43.7세였고요.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예측하기로는 몇 세냐? 62.2세입니다. 중간 연령이 62.2세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2070년에 62세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2008년생입니다.
지금의 소년, 소녀가 그때 이제 62세가 되는 건데, 그럼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60살이 되더라도 젊은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왜냐하면 젊은 축에 속하고 그 이상의 머릿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의 미래 생활이 이제 조금 그려지시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자, 여러분들은 초고령 사회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아무래도 그럼 내가 늙었을 때 누가 나를 부양해 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연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이번 대선 기간에서도 후보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앞으로는 부양해 줄 사람보다 부양받을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부양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악화돼서 2060년, 70년이 되면은 오히려 부양 받을 사람이 늘어나서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거든요. 15세에서 64세. 이런 사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경제 활동을 제일 활발하게 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101명 이상을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측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왜? 우리의 예측보다 늘 아이를 덜 낳고 있어요. 통계청의 예측은 그래서 늘 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장수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장수사회라는 게 축복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 장수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자, 나이 들면서 우리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야, 이렇게 중간 연령이 60세를 넘어가는 사회라면은 사회의 역동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다이나믹 코리아 막 하면서 세계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고 성장을 시켜왔었는데 국가를 이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숫자가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도 있고 교육 때문에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미국에서 다양한 새로운 문화 현상들이 탄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됐을 때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일본 쪽을 보시게 되면은 고령화 사회인 부분에 그 영향을 받아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변화가 굉장히 더뎌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본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써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자녀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청소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대들 나이가 들더라도 2030년, 50년, 60년이 되더라도 사회에서 머릿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들의 가치관이 사회에 정말로 반영이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머릿수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누구냐면은 현재 50대, 40대예요. 왜냐면 60년대, 70년대에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머릿수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2050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머릿수가 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10대 친구들은 머릿수가 너무 적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정치권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까요? 자, 우리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1인 1투표권.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공정한 시스템이 맞을까요?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부양 부담으로 빠져나간다면은 이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능력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남아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많이 생각할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여쭤봅니다. 학부모분들에게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아이들이 한국에 남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계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많은 학부모님 분들이 아니요, 한국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다면 출산율은 더 높아질까요?
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굉장히 두려운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야,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망했네. 우리 망했어. 이러고 자포자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야, 그럼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나니까 이거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 부적응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다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실버 산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다행히도요. 우리나라는 실버 산업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 실버 산업 어디 참고하면 제일 좋을까요? 역시나 이웃나라 일본이겠죠. 일본에서 정말로 재미난 현상이 펼쳐졌는데요. 아니 갑자기 성인용 기저귀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기저귀를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런웨이를 걷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미래 소비 타겟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기저귀 하면 애기들이 입는 거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내가 입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입는 거. 음식 산업이라든지 여행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교육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버 산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 산업만 하더라도 앞으로 물론 단체 여행을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타겟을 삼는다면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뭐 상품 내놓는다면 많이 될까요? 머릿수가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릿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대, 40대. 이분들이 계속해서 늙어가시면서 계속 머릿수를 유지해 가실 거예요. 당분간.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의 창업,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은 지팡이 짚고 다녔다면 미래의 어른들은 다 뭘 하고 다니실까요? 외골경 로봇이라고 하죠. 입는 로봇 같은 거를 딱 착용하게 되면 근력을 향상시켜 줘가지고 좀 편하게 계단 오르내릴 수 있는 거. 지금 삼성에서도 잼스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데 올해 이제 출시를 시작한다고 해요. 삼성에서 이런 거 왜 만들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령 사회를 대비한 한 가지 직업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뷰티 산업, 미래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화장품들 그런 게 잘 될까요? 머릿수가 지나치게 딸립니다. 일단 내수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자,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걸 팔려면은 역시나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고령자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뻔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뷰티 산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뷰티 터치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입니다. 이게 무슨 직업일까요? 이 직업은요. 할머니들,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찾아뵙고요. 오랜만에 할머니들 예쁘게 화장해 드리는 거예요. 마사지도 해드리고. 자,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그래서 이 직업은 화장을 통한 심리치료 사업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야, 저는 이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 직업에다가 고령화라는 트렌드 요소 그리고 심리치료라는 또 다른 요소를 섞어서 새로운 직업 장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걸 벤치마킹 삼아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재능 있는 분야에 이런 트렌드들을 섞고 또 다른 요소를 섞게 되면은 여러분들만의 직업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뷰티 터치 테라피스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미래 초고령 사회가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탑골고이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이 몇 배로 늘어나는 모습.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오답입니다. 왜냐? 자, 미래 2060년, 2070년, 2050년도 마찬가지고 그때 65세 이상 인구가 되는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죠? 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세요. 자, 2060년에 만 65세가 된 사람들이 몇 년생이냐면은 1995년생입니다. 현재 28살.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초고령 인구, 그게 만 80세인데, 그러면은 1980년생이 가장 많은 머릿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미래 사회에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때 다들 아이고 영감 뭐 이러면서 아이고 밥은 자셨슈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한 30년 40년 뒤 노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밥 먹었냐? 야, 뭐 먹었어? 아, 대박,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말투를 쓰고 있을 거고요. 입는 의상은 어때요? 우리가 갑자기 늙었을 때 야, 난 나이 먹으니까 갑자기 고쟁이가 좋아지더라? 난 갑자기 뽀글이 파마가 좋아지더라? 왜 이렇게 트로트가 좋아지지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젊었을 때 즐겼던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고령 사회의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처럼 뭐 BTS 노래 듣고 있을 거고요. 힙합 공연 가가지고 점프업 하고 있을 거예요, 노인분들이. 그러면서 그거 끝나고 야, 공연 쩐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새로운 미래 사회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구 분야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한국은 인구가 늘어날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현장의 목격자들입니다. 어떤 목격자일까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인구가 많은 순간을 못 보실 거고요. 얼마나 많이 줄어드느냐? 207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약 1,40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고령자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비중으로 줄어들 거고 2040년대, 지금으로부터 20년만 지나더라도요. 1년에 한 해에만 30명이 줄어들어요. 제주도 전체 인구가 한 66만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2040년대 후반이면요. 2년만 지나도 제주도 전체 인구가 뿅뿅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런 것들 인구 감소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대학들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지방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많이 문을 닫겠죠? 그럼 대학만 문을 닫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이하죠. 왜냐면 전체 인구의 50%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교육, 취업, 다 여기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또 미래 직업계로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죽음과 관련된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소산다사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소산다사의 시대가 뭐냐?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 사망자의 숫자가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 되세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확실하게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잠재 고객이 확실하게 2배 이상 늘어나는 산업 분야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확실하게 늘어나는 쪽은 죽음과 관련된 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의사가 되세요라고 한다면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관점만 한번 바꿔볼게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아름답게 끝맺음해주는 직업.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지금과 같은 장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는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지금의 죽음 방식은 내 죽음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장례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산업이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시신 호텔. 말만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호텔 같은 것을 간략하게 개조해가지고
장례를 아주 간소하게 치러내는 거예요. 장례 비용이 기존 장례보다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미래에 어떤 수요가 몰린다? 작은 장례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가족관계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90세에 죽는다? 주변에 내 친구가 없어요.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인구 얘기만 하다가 50분이 다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다음 분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챕터로는 제가 뉴 노멀 인간관계라는 것을 잡아놨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1인 가구의 증가부터 시작을 해요. 자,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31%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구 구조 중에서 어떤 가구 구조가 제일 흔한 가구 구조일까요?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질문 드렸을 때 3인 가구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1인 가구입니다. 2017년에도 18년에도 늘 1인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가족 사진은 뭘까요? 전형적인 가족 사진 모습. 자, 우리 가족 사진 하면 떠오르잖아요. 뭐 가족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찍은 그 사진들. 왜? 사진관마다 그런 모습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가족 사진은 뭘까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나와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찍고 있는 사진. 왜? 혼자 사는 가구는 많은데 적적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족 사진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1인 가구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소개도 해놨는데 그거 이상의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혼자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당해줬어요. 나의 양육처이자 교육처이자 은행이자 직장이자 모든 것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사회, 국가, 기업 등에서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역시도 바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일단 친구 관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 요즘에 혼자 계실 때 더 즐거우세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더 즐거우세요?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10년 전에 드렸으면은 당연히 친구들이랑 있을 때 즐겁지 혼자 있으면 뭐해? 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혼자 있을 때 즐겁다는 사람 비율이 확 늘어났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즐거운가? 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 1년 살기, 친구 없이 1년 살기. 자, 여러분들 뭐 선택하실래요? 자, 또 이거를 한 10년 전에 질문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야, 친구 없이 1년 산다고? 너 사회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질문을 드려봤으니까 친구 없이 1년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친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장본인은 누군 거죠? 바로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아마 디지털 콘텐츠들이 우리 친구 관계를 많이 대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디지털 콘텐츠는 취향 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지 않나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니 대화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수준 안 맞는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친구가 이제 화장실만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스마트폰 집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 초연결 인간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요.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내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의 사람,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무수하게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건지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요리법을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연락했죠? 엄마, 아니면 친구.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많이 유지가 돼요. 근데 요즘에 요리법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백 선생님 아니에요? 육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시어머니한테 전화 거시나요? 아니죠. 오은영 선생님 유튜브 보고 있고. 주식 정보를 알고 싶다? 친구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듣죠? 이제 주식 채널을 찾아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무수하게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터넷상의 초연결 관계, 그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관을 전수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관계를 여실하게 느낀 사건이 있는데요. 제 사촌 조카가 있어요. 초등학생.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의 진로가 초등학생인데 군사 무기 전문가라는 거예요. 되게 생뚱맞더라고요. 왜냐? 우리 친척 중에서는 군대와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그 꿈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군사무기 채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개인들에게 가치관, 그리고 지식정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로 바뀐 거죠? 다 나와 관련이 없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간접적인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 집단들, 가족이라든지 친구의 관계는 많이 끊어지는 대신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결혼을 26만 건밖에 하지 않았더라고요. 최저 수치이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대신에 적적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가족 대신에 누구를 입양한다? 반려동물 입양하다 보니까 관련 산업은 쭉쭉쭉쭉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래의 첨단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기술 가족들도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가족이라고 한다면 홈 IoT. 내가 혼자 살더라도 예전에 고데기 같은 게 켜놓고 나오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고데기 켜놓고 나온 것 같은데 좀 꺼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던지 했는데 지금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똑 외부에서도 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 이거 경제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다양한 생각들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포스트잇을 닮아가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전의 인간관계는 청테이프를 닮았어요. 붙을 때 딱 달라붙고요. 뗄 때 정말 더럽게 아파요. 떼더라도 끈끈이가 남는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노래 가사 생각해 보세요. 박완규 씨의 천년의 사랑. 천년이 가도 너를 잊을 수 없어. 이소라 씨의 제발 돌아와줘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의 인간관계 어때요? 그런 식으로 노래 가사 쓰면은 절대로 호응을 얻지 못해요. 요즘의 인간관계는 포스트잇을 닮아가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볍게 달라붙고요. 쉽게 뗄 수 있고요. 떼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고 언제든지 부착할 수 있는 가벼운 관계. 취향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맺는 이런 관계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비율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좋게 보자면 이게 쿨한 것이고 나쁘게 보자면 굉장히 고독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쓸쓸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면은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바라는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진로가 또 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창업 영역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인간관계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 드렸더니 재미난 반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나만 이런 줄 알고 그래서 사회성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불안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 분위기를 또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챕터로 인구 변화 말씀드리면서 와, 이건 무섭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만큼 무섭고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자, 많은 분들이 아우 기후위기 심각하죠. 환경위기 심각하죠. 근데 제가 여쭤보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얼마인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이 질문을 드려보죠. 산업화 이전보다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몇 도씨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자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몇 도일까요? 이 기준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르세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 5도요? 10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답은 1.5도이고요. 그럼 지금 지구의 온도가 몇 도 높아진지 아세요? 1.1도 정도 높아졌어요. 고작 0.4도. 턱 끝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데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지구의 온도가 알아서 뜨거워져요. 왜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일단 극지방의 온도가 먼저 녹게 되거든요. 얼음 같은 것들이 먼저 녹게 되는데 햇빛이 얼음 그 하얀 데에 반사되어 갈 거잖아요. 근데 얼음이 줄어들게 되면 반사되는 얼음이 줄어들어요. 그럼 반사되는 양이 다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극지방의 그런 얼음들은 더 빨리 녹게 되겠죠.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얼어있던 층들이 있는데 그게 녹게 됩니다. 녹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메탄가스라든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게 또 나와요. 그리고 알아서 데펴지면서 계속 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산불들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불씨에도 더욱더 많은 산림이 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대형 규모로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숲풀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누가 흡수해주죠? 그럼 흡수량이 또 떨어지고 대기는 건조해지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년 계속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진다든지 기후 위기, 환경 위기가 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봐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의 기후,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맞습니다. IPCC라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측한 바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아무리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2030년쯤이 되게 되면은 1.5도는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은 2100년쯤이 됐을 때는 그게 조금 수그러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펼쳐질까요? 지금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CO2 때문이 아니에요. 온실가스라는 것, 특히나 CO2 같은 것들은 대기에서 100년 이상 누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뱉어놓은 것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누적으로 우리가 줄인다고 하더라도 계속 온실가스가 추가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늘리고 이런 노력들이 다 쓸모가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 40년 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온실가스 빵빵 쓰고 사면은 폭염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덜 심각하게 살려면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 정말 우리 노후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그런 걸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영향받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제조 강국이잖아요. 온실가스 줄이지 못하면은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받을 때 탄소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장 청년들 대상으로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쪽이 두 가지 분야거든요.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 두 번째가 바로 이런 그린 뉴딜, 친환경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4부에서는 제가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썼지만 첨단 기술 발달 상황은 책보다는요. 유튜브라든지 언론 기사를 보시는 게 더 나으세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너무 급변해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책에서는요. 기술 내용만 담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아니, 책을 쓰는 와중에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회사 이름이 바뀐다든지 그 책이 나오자마자 기술 상황이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가상과 현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이 트렌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VR이라든지 혼합 현실이라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또 디지털 휴먼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짜건 진짜건 뭐가 중요하냐. 재밌으면 그만이지. 유용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와중에 이제 요즘에 난리가 나는 트렌드가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것들인데 많은 트렌드 전문가들이 메타버스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소신 발언을 꿋꿋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멀었다.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용어가 모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파트에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딱 3가지 이야기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동화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자, 첫 번째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동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가져갈까요? 싫어하는 일을 가져갈까요? 생각해보면은 단순 반복하는 일, 계산하는 일, 뭐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죠? 반복하는 일, 위험한 일. 보통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그 일이 자동화 때문에 대체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시대에는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일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자리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마찬 그 직업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건 자동화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거리로 생각을 한번 전환을 해보세요. 일거리. 야,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데 뭘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변화, 우리의 인간관계 변화, 그리고 또 기후위기 이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거리가 없나요? 일거리가 지나치게 많아요. 자동화 기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쓰더라도 그게 해결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이러한 미래에 꼭 변화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신다면은 오히려 기회는 넘쳐나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자동화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사실 창직을 누구를 보고 한 거거든요. 저는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박용우 대표님의 사례를 보고서 따라 했는데 상당히 이점이 많더라고요. 자, 자동화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뭐 그럼 어때요? 내 일자리를 내가 직접 만들면 되는데. 그럼 창직한 사람들은 다 창업하고 프리랜서로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저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창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하다못해 영업직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나는 고객 마인드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은 영업직의 본질은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이렇게 SNS 활동을 해왔다. 이러면은 그 회사에서 안 뽑아갈까요? 그래서 창직이라는 것은 결국에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능력을 갖추고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하자면은 일종의 내 직업을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취업을 하시건 창업을 하시건 프리랜서로 일하시건 오히려 길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직을 추천드립니다. 옛날이었으면 추천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창직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 같으면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다?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홍보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SNS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가능합니다. 꾸준히 여러분들만의 능력을 찾으신 다음에 꾸준히 그 능력을 SNS로 홍보하시게 되면은 기회는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봐요. 제가 초반에 초연결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간접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공통점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원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작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소모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그림 그리려면 아그리빠라는 걸로 연습하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연습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더 잘 그린 그림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피카소의 그림, 반 고흐의 그림,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의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놓고 누가 더 잘 그린 그림인지 구별이 되시나요? 안 되죠. 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던지 여러 가지 트렌드들, 여러분들만의 장점을 살리셔서 차별화된 여러분들만의 작품, 여러분들 직업을 작품화시킨다면은 그 일이 다른 사람이랑도 경쟁할 일이 줄어들고 심지어 자동화 기술과 경쟁하는 그런 상황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작품이 되고 계신지 소모품이 되고 계신지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릴게요.